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와.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숨기지 마라. 드러내면 강해진다. 마음 감염 편입니다. 네, 제발 숨기지 좀 말아주세요. 네, 그래야죠. 네. 최고의 페이지 제가 해체래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저는 중간쯤에 있는 앞에 쪽에 있네요. 네. 이북이라서 읽어드릴게요. 어릴 때 우리는 취약성으로부터 상처 입고 무시당하고 실망할 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무기로 사용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법, 심지어는 사라지는 법까지 배웠다.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용기와 목표의식을 지니고 관계 속에서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취약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가면과 갑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한 모듈에 있는 앞에 있는 섬을 못 쉬게 하는 마음의 갑옷 챕터 4장에 있는 첫 어떤 인트로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취약성에 대해서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서 특히 수치심 아까 죄책감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내가 취약해지는 것이 좀 싫었고 좀 뭔가 그런 부족한 것들을 보여주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가 더 나를 성장하고 그걸 오픈했을 때 성장하고 더 좋은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오히려 더 취약해져야 내가 갖고 있는 이 가면과 갑옷을 벗어 던지고 원래 있는 내 모습으로 사실 상대방 사람들과 대하고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 진짜 내가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나는 끊임없는 가면을 쓰고 끊임없는 무기를 장착해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실제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큰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취약해진다는 것은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불편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다른 타인과 정말 더 절실하고 진정성 있게 연결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아까 저기 유경철 대표님이 마음의 갑옷에 대한 이야기 좀 하셨는데 이 책에서는 나를 숨못 쉬게 하는 마음의 갑옷으로 세 가지의 갑옷 유형을 밝히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자, 제 세 가지 유형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갑옷이 무엇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을 미리 차단하기.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일이 잘 풀려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약간 그런 거. 기쁨 차단하기 뭐 등등등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강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완벽주의. 세 번째는 감정을 마비시키기입니다. 마치 내 감정을 드러내면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마치 나의 감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포함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세 가지 다 포함이 되죠. 네.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첫 네. 번째 기쁨 차단하기. 기쁨은 차단하세요. 기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이 너무 잘 됐어. 뭐 한 달에 겸손해야죠. 사람이 30번 강의하게 됐어요. 한 달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지 않나? 너무 나대나 지금? 근데 그거 잘 하시고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나오고 올리잖아요.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나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마음의 갑옷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남들이 그것을 비난한다. 속으로. 비난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것을 들었다. 응. 내가 그 말 들었어. 쟤는 왜 이렇게 잘난 척하지? 뭐 이렇게 짠 척하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나빠요? 네. 왜요? 난 내가 팩트만 얘기했는데 근데 나쁘잖아요. 기분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워딩에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네. 저를 공격하려는 정서가 느껴지는 근데 거죠. 만약에 이거에 대해 따르면 그러든 말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든 말든. 그렇죠. 전 그러든 말든 하죠. 그러든 말든. 상종을 안 하잖아요. 상종까지 하지 말고. 아니 그 말 했다고 상종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 끊기게. 저는 약간 그렇게 해요. 저는 그래요? 차단해요. 그래요? 예, 저는 관계 그게 끊어버려요. 약간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라도 좀 친했던 사람이라도. 그럼 배신감을 느끼겠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왜? 그리고 차단해요? 예? 차단해요. 점점 멀어지겠죠. 아 진짜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건 저는 많은 사람을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 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데려가고 싶지. 근데 그게 비난인지 피드백인지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난이면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비난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어떤 행동들이 네. 그렇게 하는 게 너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조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그 에센스 말고 다른 어떤 면에서 음. 그랬을 때는 그걸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또 말한 작가의 기쁨 차단하기는 이런 거란 또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요즘 일이 굉장히 잘 풀리는데 의미를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아까 이병훈 소장님 예를 들었던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강의가 이번 달에 30일 중에 30일의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 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강의 실력도 올라가고 내가 이런 게 있나 봐. 와, 너무 잘 됐다. 다음 달에도 더 잘 될 수 있게끔 이번 달에 강의 열심히 잘 해내야지.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기쁨 차단하기는 이 안에서 의미를 축소해서 부정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런 거죠. 이번 달 강의가 30개네. 30개가 있네. 근데 나만 30개인가? 돌아켜보니까 우리 이병훈 소장님 같은 경우 50개고 우리 유경철 대표님은 60개네. 뭐야, 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나는 이렇게 적잖아. 역시 이번 달은 원래 강의가 되게 풍년이었는데 나한테 우연찮게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기쁨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죠. 이런 기쁨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을 충만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래요. 선영아, 너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을 해볼게요. 선영아, 너 이번에 집 샀다며? 좋겠다. 너무 축하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집 산 거에 대해서 행복하고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는 고작 이 정도 소형 평수잖아. 근데 저 친구는 말할 때 대형 평수에 사는 사람이잖아. 지금 저 친구가 날 정말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기쁨 누리지 못하는 이런 기쁨 차단. 저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저는 1도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저는 좀 있죠라고 했을 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 없다라고 하기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기쁨 차단하기 진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좋은 일이 하나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계속 잘 풀리던 사람이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좀 잘 안 풀리다가 어느 날 딱 잘 풀린 거예요. 그러면 안도감이 드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불안함이 올라오는 이런 기쁨 차단하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기쁨을 충분히 누려야 되겠죠? 이 그렇죠. 작가가 얘기하는 그렇죠. 건 그냥 그렇죠. 기쁨을 충분히 누려라. 그렇죠.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긍정심리학에서는 음미학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삶을 음미하기.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 줄 알기. 그런 것이 좀 이 작가가 말하는 브레네 브라운이 말하는 기쁨을 차단하지 않고 삶을 음미하는 것에 또 집중해 보기라고. 유경철 말하지 않을까? 대표님은 여행을 통해서 음미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해석해 보면 그 기쁨을 이렇게 치환해서 나름 음미를 하시는 것 같아. 사람마다 다 다르네. 저는 거기 투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병훈 소장님은 따릉이를 타면서 삶을 음미하고 맞죠. 따릉이하고 아니. 소주 한 병. 맞죠. 약간 이병헌 소장님 소박한 매력이 있잖아요. 저는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되게 기뻐요. 아, 그게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러면 한번 보자 연락 왔을 때.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주네. 음. 와, 내가 이렇게 그럼 컸나? 나중에 이제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요? 예, 연락이 뜸해졌어 사람들이. 그건 어떻게 돼? 취약성 드러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연락 안 하는 이유만으로? 네. 그럼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아니, 저도 하죠. 근데 저는 잘 연락을 먼저 하는 편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왜 안 하죠? 근데 저 멘토님한테도 연락 거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세요? 귀찮아요. 이게 문제죠. 아니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오길 바라면서 본인은 안 하면 아 그거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잘 풀리고 계신 분은 제가 굳이 전화를 안 드려요.
왜 바쁘실 것 그렇지 같은데. 안 풀리면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이 전화해요? 몇 분 계시거든요. 연락해요? 선배님들 중에 연락해요? 특히 연락해요 그래서 목동 계신 분은 항상 연락합니까? 잘 지내고 계시냐. 아, 그러니까 잘 안 풀리는 것한테 연락해서 오히려 그분한테 얘기하면 더 힘들어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식사 한번 하자.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병헌 소장님이 우리에게 연락 온다라는 건 우리가 안 풀리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인 거죠. 두 분은 제가 거의 연락을 안 드리잖아요. 네. 좀 연락하기 귀찮아. 맨날 연락해야 내가 해야 되나요? 단체 그렇죠? 톡방에서도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저 그 정도예요. 음. 연락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럼 연락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 아닌가요? 좀 관심과 그걸 좀 구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쁨 차단하기 했고 두 번째 강박적 완벽주의는 어떠세요? 음. 좀 있으시지 않나요? 다 이거 강사라면 좀 그런 거 좀 있지 않나요? 뭔가 좀 완벽하게 막 하고 저는 사실 완벽주의자가 아니고 완벽주의자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성향상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일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일이라는 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박이 업무적으로 들어진. 그래서 자꾸 뭘 똑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더 뭐 해야 되지 않나요? 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비교를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저는 완벽주의자 진짜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아니, 저 완벽- 유명하잖아요. 저- 완벽으로. 저는 완벽주의자냐 아니냐는 이거 같아요. 유경철 멘토님 강의 전날에 기존에 해왔던 강의 프로그램은 그렇게까지 막 더 건들진 않으시죠? 원래 뭐 했던 거는 그 많이 안 건드리죠. 저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근데 백선우 소장은 제가 알기로 맞아요. 본인 맨날 했던 레파토리인데 그걸 계속 건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완벽주의인 거예요, 이거. 대충 현장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애드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이미 길들여져 있는 약간 시간 거죠. 낭비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MBTI로 ENFP거든요. 그러니까 청취하시는 분들 ENFP가 어떤 유형이지라고 한다면 그 연예인 이효리 씨와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꼼꼼한 것보다는 탄력적인데 그런 저의 성향을 알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좀 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내가 예를 들면은 K사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올해는 이번 주에 똑같은 주제로 N사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교환에 K사란 단어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그런 건 같고요. 있겠죠. 뭐 다음날 강의는 보통 애드립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커스텀을 안 하면 됩니다. 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까지는 안 쓰는 거죠. 그게 요령인데. 저 요령이 없이 정석으로 좀 하는 편인데 유경철 대표님 좀 하세요. 대충. 저는 온몸을 다해서 네, 온 온 마음을 마음을 다해서 다해서. 합니다. 네, 어떻게 맞아요. 근데 이 완벽한 강력한 그 강박적 완벽주의자에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당신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저는 아닌데 저는 아니에요. 혹시 예라고 유경철 대표님 아니라고 하셨는데 혹시 예라고 대답했다면 저 예. 네. 저 사실 완벽주의입니다. 아니고요. 아니 내가 완벽주의라는데 좀 섭섭해 지금. 뭐 그 좋은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좋은 거 아닌데. 알겠고요. 그러면 완벽주의에 대처하는 당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는 모든 매사의 완벽주의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나 기획할 때는 좀 완벽주의를 좀 취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이 해놓은 거를 카피는 절대 안 해요. 이게 약간 저의 그 완벽주의예요. 어차피 저의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몇 번 해봤고 그래서 그때는 좀 뭔가 좀 철저하게 하는데 저의 목소리나 저의 색깔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만들어지고 나면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때부터는 약간 애드립으로 가죠. 그렇죠. 적응주의로 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벽주의자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내가 완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성취해 나가고 성장해 가는 거는 좋은 완벽주의인 거고요. 이런 완벽주의를 해서 강박이 와서 내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자기 파괴적으로 가면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브레너가 말하는 좀 강박적 완벽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감정 마비시키기입니다. 감정 그럼 마비시키기. 그것도 한번 설명만 해주시고 네. 정리하죠. 네, 그럴까요? 네. 치약성에 대한 감각을 스스로 마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가 아무리 많고 동료들이 많아도 외롭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많아도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마비시키는 거죠. 그를. 그걸 어떻게 마비시키죠? 스스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마비를 시키는 마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를 시키는 건 아니구나. 음. 차라리 그냥 너무 힘드니까 잊으려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 감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한테. 만약에 친구가 5,000명인데 좋아요가 5개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런 느낌이 들까요? 광고 친구들이 많은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경수 멘토님 페이스북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항상 100명 이상 했었죠. 네. 과거에. 네. 과거에 집중할 것인가, 현재에 집중할 것인가, 미래에 집중할까 이런 세 가지 좋습니다. 관점으로 정리 네. 네. 정리 한번 하시죠 이제. 이제 오자톡 네, 하면서 정리 좀 좋습니다. 할까요? 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예, 유경실 대표님 먼저 해주실까요? 마음의 감옥. 요즘에 쉽게 가죠. 네. 마음의 감옥. 예. 이거 봐, 이것도 완벽주의예요. 강박적 완벽주의죠. 네, 편하게 하면 유경수 되지. 멘토님 대충 하는 거가 아니 대충이 아니라 저는 뭐냐면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스마트하게. 네, 네. 강박주의를 남한테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렇죠. 네. 예. 마음의 감옥을 갖추면 안 된다는 네. 거죠. 마음의 감옥에 네. 갇히면 안 된다. 다른 분. 전가요? 네. 저는 용기 있는 3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취약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용기인 것 같고요. 용기 있는 삶을 가져야만 저자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기 있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네. 저는 수치심 연민.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브레네 브라운은 자신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드러내라고 말을 하거든요.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만. 믿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내죠? 이거 책에 나오는 내용 되게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네. 두 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저는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저의 개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쌓이고 그 사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내 이야기를 오픈하기 시작했겠죠. 그랬을 때 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고 편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그 말이 퍼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가둬놨다면 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요 책에 있습니다. 신뢰의 조약돌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조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네. 유경재 대표님은 특별히 코멘트는 이제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딜레마에 빠져요. 뭐냐면요. 결국 상대방을 믿고 나의 취약점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지 상대방이 신뢰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를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의 취약점을 결국은 오픈해서 취약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취약점이 없는 사람은 드러낼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두 분과 이야기하면서 너무 즐거움이 네, 됐고요. 정리하시죠.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책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 너무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추천을 드리면서요. 저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드 채널 최고의 페이지.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네, 행복한 봄날 맞이하세요.